네, 지금 세 분이 이 방송 방송하게. 방송 전에 말씀을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자 일단은 민주당 얘기를 함께 나눌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민주당 공천 심사가 속속 발표되면서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둔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당상 분명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일단 경기도 의왕 과천에 단수 공천 받으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 의원입니다. 예, 네, 민주당의 금수저입니다. 제가 단수공천이면 금수저죠. 제가 언제부터 금수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약간 좀 오늘 오시면서 당이 어려워요 하시면서 오셨는데, 아니, 제가 웃으면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일주일 전에 이 섭외를 수락을 했는데 예. 그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 공천에서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약속을 지켜야 돼서 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약속을 왔습니다. 잘 지키는 신의의 이소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천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습니다. 예. 공천 확정됐으니까 이제 말씀하셔도 되지 시기입니다. 않나. 의원님들 지금. 예. 자 일단은 의원님이 이제 의왕 과천 단수 공천 받으셨는데, 국민의힘은 최기식 전 당협위원장이 출마를 하네요. 이제 검사 출신이고 상대 후보와의 경쟁 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 얘기부터 해주시죠. 저희 지역 국민의힘 후보님은 작년 초부터 이제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제가 느낄 때. 그래서 좋은 경쟁자하고 경쟁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여의도에서 명제처럼 얘기하는 게 아름다운 선거는 절대 없다. 이게 그렇죠. 이제 여의도 명제인데요. 그래도 저희 지역만큼은 눈살 찌푸리는 막 헐뜯는 그런 네거티브 선거 말고 좋은 경쟁자하고 좀 아름다운 선거 해보고 싶습니다. 뭐 상대 후보인 최기식 후보 역시 또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평가하는 거 보고 좀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왕 과천 지역구 또 많이 유권자들 만나고 계실 텐데,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은 경기도 남부에 있으면서도 아직 교통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낙후돼 있어서요. 그런 교통 인프라 그리고 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된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아마 후보가 선택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보이는데 잡히는데 그게 이제 지역민들 만나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느껴지죠. 이게 지역구 의원들은 여론조사를 굳이 안 보더라도 여론을 언제 느끼냐면 지하철에서 출근 인사할 때요. 민주당이 잘할 때는 피드백. 시민들이 따뜻하게 표정. 눈을 마주쳐 주세요. 아이 컨택. 그리고 이제 당이 잘 못할 때는 굉장히 차갑게 대하시거든요. 눈도 잘 안 마주쳐 주시고 정말로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숫자로 보지 않아도 체감되는 그 여론 민심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조금 지하철 가보시니 조금 냉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분들 지역에 이제 주로 자주 만나 뵙는 분들 뵐 때도 민주당 어떡하냐 빨리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도 뭐 지지자분들까지도 빨리 이런 부분 수습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굉장히 또 성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의 컨셉이 공천 컨셉이 비명 행사, 친명 행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다 사천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런 비판이 밖에서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원로분들도 그렇게 또 비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비명은 다 죽는다. 이걸로 설명 안 되는 이제 발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도 뭐 언론에서는 초선 중에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고 박광훈 의원의 원내 대변인이고 수박으로 낙인 찍힌 의원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받는 사람 아닙니까? 윤건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고민정 의원, 허영 의원 이번에 다 여러 가지 요건에 맞아서 단수공천을 받은 거니까요. 그게 단순하게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 발표됐던 하위 20% 의원 명단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이 느끼실 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이게 민주당이 하는 현역 의원 평가도 있지만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정당이 하는 평가가 국민들이 하는 평가랑 똑같진 않더라도 이제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다르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박용진 의원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좋고 싫음은 있을 수 있죠. 예. 좋아하는 분, 싫어하는 분. 근데 싫어하는 분들도 예를 들면 그 싫어하는 이유가 일을 못하기 때문은 의제 활동이 아니거든요.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소신 있고 8년 동안 유치원 3법 같은 그런 큰 업적이나 성과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고 또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양질의 국회의원 아닌가라고 평가를 했던 그러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그렇죠. 해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하위 10%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게 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아함 그리고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시스템 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평가했고 뭐 박용진 의원의 의정 활동을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가가 옳았다 나빴다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느낄 때 하위 10% 박용진이 민주당의 하위 10%는 아닌데라고 느끼신다면은 그거는 적어도 그 평가 시스템에 어떤 흠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시스템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두 가지는 분명히 아쉬운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게 박용진 의원도 이제 현역이 되기 전부터 대변인 활동하면서 당에서 10년 넘게 맞죠. 종사하신 분이니까요. 예, 갑자기 당신 꼴찌야, 하위 10%야. 그래서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감점을 안고 경선해야 돼라고 하려면은 적어도 그 원래 채점표가 뭐였는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각 항목별로 몇 점 맞았어는 알려줘야 적어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거나 평가해보거나 뭐 성찰해볼 수 있잖아요. 세부 채점표를 좀 받아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최소한 설명이라도 또는 어떤 자료 공개라도 그렇죠. 본인 당사자한테는 그런 과정이 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한테 당신 수능 5등급이야라고 하면서 어느 과목을 몇 점 맞았는지 안 가르쳐준다고 하면 그래서 수용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이 현역 의원 평가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흠결을 몰랐는데 이게 당사자한테 그냥 20%야 10%야 통보만 하지 당신 왜 20%인지 왜 10%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시스템인 거예요. 항상 이래왔습니까? 항상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매 공천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규를 그래요? 보니까 그 세부적인 내역을 알려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관위원장은 열람과 공개가 금지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잘못된 시스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이게 지금 2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지역별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막 공약 만들고요. 그렇죠. 선대위 구성하고요. 현수막 붙였고 막 그 발대식 했단 말이에요. 선거사무소 열고. 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12월에는 이 평가가 거의 마무리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막 본격적으로 선거 뭐 50일 앞두고 40일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대상자들한테는 미리 요만조만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 거치에 대해서 좀 숙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사실 이 정도의 반발은 없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의 문제. 그 첫 번째 거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는 그 제3지대 출범 막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 그 두 가지 점은 저도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성환 인재영입위 간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다면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배점도 높고 사실은 뭐 동료 의원들의 정성 평가인데 이 부분이 점수를 좀 못 받은 것 같다. 요 내용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0점 받은 사람도 있고 하면서 웃어서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님도 이수영 의원님도 다른 의원들의 다면 평가를 이렇게 다 하나요?
그러니까 160명이면 159명에 대한 평가를 다 합니까? 얘는 몇 점, 얘는 몇 점. 예. 두 종류입니다. 예. 그 평가를 할 때 첫 번째는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 한 명 뭐 매우 잘함, 뭐 약간 잘함, 중간, 뭐 매우 못함까지 이거 점수를 매기게 돼 있고요. 예. 저랑 상임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없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모든 전체 의원들을 비례, 초선, 재선, 3선 이상 이렇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요. 예컨대 초선 중에 잘한 사람 6명 골라라. 재선 중에 잘한 사람 4명 골라라. 이런 덩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박용진 의원님하고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개인에 대한 어떤 잘한다 못한다 이 평가는 저는 해본 적이 없고요. 다만 재선 의원들이 아마 60명인가 50명인가 그럴 텐데 예. 그중에 이제 잘하는 사람 4명을 고를 때는 예. 그 어떤 이름의 평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게 잘한 사람 4명만 고르나요? 아니면 못한 사람 4명도 고르나요? 잘한 사람 4명만 고르나요? 그러면 빵점 받은 거는 같은 상임위 안에서 받은 거네요? 그렇겠죠. 네, 그런 거죠. 그건 상대 평가가 딱 틀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인사평가가 A, B, C가 몇 %씩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만 들으면은 우수 등급만 평가하고 우수 등급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고요. 상임위 출석률이 36%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분은 몇 점 받았는지 궁금해요. 뭐 그렇게 얘기가 예.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좀 논점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김성환 간사님의 말씀은 인재영입 위원. 예. 이제 선회하자면 이게 이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당내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일상적으로 그냥 굉장히 드라이하고 감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냥 객관적인 평가들만 이루어졌을 수 있는데 그때는 완전히 이제 당내 갈등이 막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에 그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컨대 이거 가결하면 안 돼. 가결한 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에 대해서 저평가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가결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때 이제 당내 갈등이 고조됐던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개개인의 어떤 뭐 객관적, 주관적 평가들에 반영됐을 가능성은 뭐 그냥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거를 좀 짧게 말씀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나.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컷오프된 분들 지금 수용을 못 하시는 분들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의원님도 굉장히 안타깝게 보실 것 같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은 지금 단식 선언했고 지금 당대표실 점거하고 있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 선언했고 김영주 의원 역시 탈당 선언하셨죠. 네. 그 이수진 의원은 이제 판사 출신이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폭로 발언을 하겠다 이런 취지 또 말씀도 하시는 상황인데 이거 이제 국민 입장에서 야 이거 당연히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간 것인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저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요. 언제 끝나죠? 몇 분 남았나요? 12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뭐 갈등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님, 뭐 이수진 의원님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는 제가 이제 선배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그래요. 어려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노웅래 의원님이 불공정한 공천에 항의하시면서 단식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저는 희생양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많은 후배들이 전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뇌물 사건이 아니라도 이번에는 후배들한테 자리를 비켜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이 마포에서 사선하셨거든요. 근데 부친께서 1971년부터 국회의원을 5번 그 지역에서 하셨고요. 대대로 그럼 9대째 구청장을 2번 하셨고요. 중간에 비는 몇 년을 감안하더라도 그 부친과 노웅래 의원님, 그러니까 노 씨 가문이 거의 50년 동안을 그 지역에서 정치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정말 그 두 분이 훌륭한 정치인이셨을 수 있고 노웅래 의원님이 100점짜리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포 주민들이 그 두 분 노 씨 가문 외에 다른 새로운 정치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그 주민들 역시 그렇잖아요. 이게 뭐 세습 영주 뭐 내 땅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120점짜리 마포를 위해서 120점짜리 일을 해줄 정치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뇌물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길을 터주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 이제 인정하시는 부분이 뭐 부당한 돈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사실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고집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듣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예, 말씀이 그 설득력이 정도면 있나요?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그 정도면 일본은 굉장히 그게 아주 보편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 지역구가 그렇죠. 부산에 무슨 지역부터 몇 개가 있는데 그런 지역 마포에 중에 선산 하나인 두 것 개쯤 있어야 되는 예,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이제 싶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분이 이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대표 당신은 지금 뭐 너댓 개가 걸려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항의할 그 빌미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 대표가 직접 수습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당 원로들도 우려의 말씀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제 정세균 총리는 당 대표도 여러 번 하셨던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이선 후퇴 일각에서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 혹은 불출마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여러 걱정하는 마음으로 당 상황 보실 것 같은데 대표가 어떻게 이걸 수습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원로 고모님들께서 목소리를 내시는 거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에서 느끼는 지지자들의 염려와 우려, 걱정 이제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같은 합니다. 맥락으로. 예. 민주당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이번 총선 결과 총선 너무나 저희한테 진짜 절박한 선거인데 예. 이제 여러 걱정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충정과 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이선 후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 저는 양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오늘이 47일 마이너스 남았어요. 47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부나 당 전체적인 운영의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됐을 때 뭐 비대위 체제로 갑자기 간다거나 그게 어떤 뭐 전환, 뭐 새로움 이렇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반면에 예. 지금 준비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 그 혼란 47일 안에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충정과 애정 어린 그 고언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고 이해하는데 그것만이 저는 이선 후퇴가 정답일 수는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출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대표하고 그다음에 사무총장하고 그다음에 정성호 왜냐하면 이번 딱 밖에서 볼 땐 딱 이 세 분이거든요. 이 세 분이 대체로 다 주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태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 뭐 당의 리더십은 그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은 불출마하겠다 하면은 사실 사천 논란은 어느 정도는 가라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분들이 그걸 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 단순히 뭐 누구 몇 명, 저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예, 알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남았어요. 7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안 가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굉장히. 예. 아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몇 분을 찍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 사실 이 어떤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데에 전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요. 진중권 교수님의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예. 아니 이게 네.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름을 제가 여기서 꺼냈을 뿐입니다. 제 생각은 아니고요. 예. 원래 이제 이소영 의원님이 초선하면서 당시에 이제 강성 지지층이 휩쓸려 다니는 당의 모습에 대해서도 강하게 드러내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잖아요. 예. 아까 이제 특정 몇 명이 물러나는 게 본질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이른바 사천 논란 때문에 예. 본질적인 해법은 뭡니까? 지금 47일 남았기 때문에요. 예. 그냥 묻어두고 가야 됩니까? 아니 묻어두고 가는 게 아니라 예컨대 뭐 상징적인 몇 명에 대한 어떤 뭐 조치를 한다. 예. 근데 지금 어떤 공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것만으로 그러면 이 논란이 종식될 것인가?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된 저희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공천 상황이 조금 늦거든요. 예. 저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군요. 그래서 그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기조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남은 것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이 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낙연
이제 새로운 미래 대표는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말, 그 다음 주가 되면 큰 분수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민주당 상황 예의주시하는 상황인 건데 추수감사절이 돌아온다. 예, 뭐 이삭줍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으로서 또 굉장히 아픈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소영 의원님이나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좀 당 대표에게나 여러 가지 또 대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움직임이 지금 당에 있습니까? 일단 그 중성동 갑과 관련해서는 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전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임종석 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예.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우리 당에서 공천할 수 없는 예. 그런 비위가 분은 있거나.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인지도나 지금까지 사회적인 경쟁력. 경력 이런 것들이 이제 봤을 때 충분히 총선에서 이제 주요한 우리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이고, 예. 근데 이런 분을 사실은 지금 몇 주째 이 논란 속에 가둬두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예. 또 그 지역의 지역 구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번에 나도 우리 지역에서 좋은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을 위한 좋은 정치인 뽑고 싶은데 예. 지금 대진표도 완성이 안 되고 계속 뉴스에만 오르락내리락 그러니까요.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누가 이 지역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을 상대로 더 경쟁력이 있는지 저는 이제 내부적인 조사 자료 같은 거는 알지 못해서 예.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없지만 예.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그분을 빠르게 공천하는 것이 일단은 이 매일 아침 라디오에 나오는 이 중성동 갑에 대한 논란부터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3분 30초 남았는데요. 이제 의원님을 국민의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동. 지금 이제 오늘도 원희룡 전 장관의 지역구에 가서 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했습니다만, 뭐랄까요, 수도권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무음 공천, 잡음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의원님? 저는 뭐 공천에 있어서 잡음이 없는 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것이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잡음이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현역 의원들을 흔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가장 센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게 현역 의원들인데 그렇죠. 예. 현역 의원들을 건드리지 않으면 조용해 보이는 거죠. 근데 대체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우리 국회가 좀 물갈이가 어느 정도는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수혈되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국민의힘 공천에서 충족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안팎의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지금 현역표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공천이 좋은 국회의원을 만들고 좋은 정치인을 보내기 위한 추천이 가장 1순위가 아니라 이 현역표 이탈을 막아서 특검법 재의결을 막는 것에 오히려 더 방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음 공천일 수는 있겠는데 좋은 공천은 아니지 않을까. 무음 공천이지만 좋은 공천은 아닐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검법 재의결 문제, 부결이 거의 예상된 상황인데 왜 민주당이 왜 또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비판도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9일에 지금 재의결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29일. 지금 제가 이 프로그램 섭외에 응하고 나서 일주일 상간에도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29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상은 답변을 회피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지금 이제 진짜 민주당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공개구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의원님도 이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움직임도 보실 텐데, 지금 그 움직임에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물밑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30 의원들이 10% 받아서 굉장히 구체적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의원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뭐 본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컷오프가 된다거나 경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반발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억울하고 그 명예를 이제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무소속 출마냐 아니면 이제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서 출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현재 뭐 새로운 미래든 어떤 제3신당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은 사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아마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소수의 분들은 움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상에 내가 옮겨서 지역구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규모로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기 의왕 과천에 단수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